안녕하세요. 이지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물, 애자, 지선, 이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지물을 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지지물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목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그 다음에 철주, 이제 강관주라고 하죠. 강관주, 철주. 그 다음에 철탑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목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진 않죠. 거의 사용되지 않는 목주, 나무로 된 거고요. 자, 철근 콘크리트주는 우리가 이제 CP주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주, 제일 많이 보이는 거고요. 강관주 같은 경우는 쇠로만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쇠로만 되어 있는 이런 지지물을 이제 강관주, 철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철탑. 철탑은 여러분들이 산이나 이런 데 보시면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 여러분 다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그죠? 자, 철탑의 이제 모양에 따른 분류를 보면 사각철탑, 문형철탑, 우드형 철탑, 그 다음에 방형철탑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철탑의 모양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용 장소에 의한 철탑을 보시게 되면 A형 철탑, B형 철탑, C형 철탑, D형, 그 다음에 E형, 그렇게 크게는 5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A형 철탑이라고 하는 것은 각도가 3도 이하를 뜻합니다. 이 3도라고 하는 것은 고저의 3도가 아니라 이렇게 지지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는 이제 여기가 요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0도가 되겠죠. 0도.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요 철탑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자, 이것은 높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전선이 요렇게 됩니다. 전선이. 그쵸? 그러면 평지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3도라고 보면, 자, 이 지지물은 힘을 어디로 받겠습니까? 요것과 요것의 중심인 이러한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 힘에 대해서 견뎌야 되겠죠. 이때 이 3도 이하인 경우는 그냥 일반 직선형 철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도 이하. 즉 그러면 여기에 사거리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사거리. 지지물이 여기에 있고 얘가 지지물이 여기에 있고 지지물이 여기에 있으면 얘는 전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얘는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 90도가 되는 거예요. 고저가 아니라 좌우 간의 각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A형은 3도 이하로 직선형 철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B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각도형이라고 합니다. 각도형. 근데 요 B형 같은 경우에는 3도에서 20도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C형은 20도 초과가 되는 철탑으로서 이 두 개를 우리는 각도형 철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D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인류형이라고 하는데, 이 인류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끝 한쪽을 뜻하는데, 자, 지지물이, 자, 철탑이 예를 들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철탑들은 양쪽에서 힘을, 자, 여기서는 이러한 힘을, 여기서는 이러한 힘을 받겠죠. 양쪽으로 동일한 힘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요 맨 끝에 있는 철탑은 여기에서만 이러한 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철탑은 이쪽으로도 받는 힘에 만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류형 철탑 같은 경우에는 직선형 철탑보다 좀 더 강도가 센 그런 철탑으로서 맨 끝에 사용되는 철탑을 인류형 철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E형 철탑은 우리가 이제 내장형이라고 합니다. 내장형. 그러니까 뭐야? 안이 튼튼한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자, 이 내장형 철탑은 어디에 쓰냐면 장경간. 즉 예를 들어 여기에 강이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철탑을 설치하고 이 강에도 철탑을 설치하고 여기도 철탑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조금 애매하다, 그죠? 그랬을 때 요 거리가 긴, 그러니까 철탑과 철탑 사이가 긴 그러한 장경간에 사용이 되며, 자, 또는 직선형 철탑이 뭐예요? A형 철탑이죠, 그죠? 직선형 철탑이 10기 이상 연속적으로 10기 이상 사용 시 10기마다 한 대씩 보강으로 이 내장형 철탑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보강형 철탑입니다. 보강형 철탑은 이 A형 철탑의 5기마다 한 개씩 설치하는 게 이 보강형입니다. 즉,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2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1유형은 뭐다? D형 철탑은 맨 끝에 있는 철탑인 거고, 2형 철탑은 뭐다? 내장형으로서 장경간에 쓰는데, 또는 직선형 철탑이 10기 이상 사용되면 10기마다 한 대씩 보강의 형태로, 그죠? 요 2형 철탑이 사용이 된다. 문제 이 2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애자입니다. 이 애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철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철탑이 대지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송전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나전선입니다. 자, 송전선은 전선이 뭐다? 나전선. 자, 이 나전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피복이 없는 전선. 피복이 없는. 왜 피복이 없겠습니까? 자, 송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선 거리가 길고, 그쵸? 그러면 만약에 송전선에 피복을 하게 되면 이 전선의 무게는 무거워지고 지지물의 강도는 커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많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피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전 방지가 되겠죠. 근데 송전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늘 높이 인체가 닿을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이 피복이 없는 나전선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철탑입니다.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 철탑과 나전선이 바로 닿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땅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철탑과 지지물과 전선 간에 뭘 해야 됩니까? 절연을 해야 됩니다. 절연을 해야 되므로 그때 뭐를 쓰느냐? 애자라고 하는 걸 쓰는 거죠. 그러면서 전선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이것이 전선이고 이것이 애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자의 역할은 뭡니까? 절연의 역할도 있고, 그죠? 전선과 철탑 간의 절연의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지의 역할, 그죠? 전선 지지. 전선 지지의 역할이 있겠다. 자, 그러면 애자의 가장 큰 목적은 절연과 전선 지지입니다. 그러면 애자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애자의 구비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충분한 절연 내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죠? 절연 내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충분한 여기에 전류가 안 흐려야 되겠죠. 절연 저항을 가져야 되겠고요. 세 번째,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그죠? 전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기계적 강도가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절연 저항이 크면
여기로 흐르는 전류, 빠져나가는 전류, 뭡니까? 이것을 누설전류라고 하죠. 그죠? 누설전류. 누설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그죠? 누설전류 작아야 된다. 당연히 가격이 싸고, 온도 변화나 습기에 잘 견뎌야 되겠다. 그죠? 습기를 잘 흡수하면 안 되겠죠. 그죠? 습기를 흡수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애자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애자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사용되는 애자의 종류가 뭐 핀애자라는 것도 있고, 맞아, 현수애자라는 것도 있고, 뭐 장간애자라는 것도 있고, 뭐 지지애자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애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애자에 대한 종류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이 현수애자다 이겁니다. 현수애자. 자, 현수애자의 모양은 버섯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개 사용하는 거죠.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자, 이렇게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하는데 이 현수애자를 쭉 이어서 이걸 뭐라고 하냐? 애자련이라고 합니다. 자, 애자련인데 이 애자를 위에서 보면 얘가 뭐예요? 원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때 이것의 길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하나는 180mm짜리, 하나는 250mm짜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250mm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선, 지지용. 우리가 이제 R상, S상, T상, N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N상이 뭡니까? 중성선. 그죠? 중선성 지지용 이제 180mm짜리를 쓰는 거고, 250mm짜리가 이제 주로 이제 전압선, R상, S상, T상에 사용이 되는데, 당연히 그럼 뭐가 중요했습니까? 250mm짜리가 중요하겠다. 자, 그러면 250mm에서 자, 전압별로 자, 요것에 하나에 뭐가 있겠습니까? 저항이 있을 거고, 저항이 있을 거고, 저항이 있겠죠. 그죠? 그럼 저항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저항이 클 것이고, 그럼 누설전류가 작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면 절연 내력도 커지고 절연 저항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별로 애자 개수가 결정이 되더라 이거죠. 자, 책을 보시게 되면 22.9kV, 그죠? 66kV, 154kV, 그 다음에 345 kV가 있습니다. 자, 22.9kV에서는 보통 2개에서 3개를, 66kV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개를, 자, 154는 9에서 11개를, 154에는 18개에서 23개 정도를 사용을 하더라. 자,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가 나오면 이 154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154. 9개에서 11개 정도가 사용이 된다. 보통 이제 10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압별로 현수애자의 종류 몇 개? 154에서는 9에서 10개인데 11개인데 10개 정도 쓰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당연히 이 전선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으면 그만큼 기계적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애자련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애자도 있겠다. 그죠? 이거 뭐라 합니까? 이련 애자. 그죠? 또는 뭐 3년 애자. 그러니까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또는 3개 이 정도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애자련 이미지 검색하시면 사진으로 충분히
컬러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궁금하시면 뭐 게시판을 이용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시고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애자가 뭐가 있습니까? 절연 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전압 이상, 즉 애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동그랗게 그리겠습니다. 여기간에 전압을 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절연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죠? 어느 일정한 이상 전압이 올라가면 여기와 여기에 이제 전류가 통하게 된다. 절연 파괴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때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절연 전압이 달라지겠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습도가 낮을 때에 할 때는 우리가 건조 섬락 시험 전압이라는 게 있고요. 자, 비 오면 애자에 물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물이 묻어 있는 때에 주수 섬락 시험 전압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건 뭡니까? 다 공기 중이죠. 자, 기름 속에서 시험에는 유중 섬락 시험 전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충격 섬락 시험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충격 섬락 시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낙뢰를 맞았을 때, 낙뢰를 맞았을 때 전압을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줄 때, 그때, 자, 건조 섬락 시험 전압, 평상시에는 애자가 80kV가 되고요. 주수, 물이 닿았을 때, 당연히 절연 내력이 작아지겠죠. 이때는 50kV. 그 다음에 유중 섬락 시험 전압은 기름 속에서. 자, 이 두 개는 공기 중이니까 절연 내력이 작습니다. 기름 속에서는 절연 내력이 더 커집니다. 140kV가 되고요. 충격 섬락 시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파, 즉 낙뢰를 만들어줍니다. 낙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두장. 요거 50% 되는 요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미장. 자, 이때 일반적으로 요게 1.2 마이크로세크, 여기가 40 마이크로세크. 그래서 충격파 섬락 시험 전압을 1.2 곱하기 40. 그죠? 마이크로세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가했을 때 여기 전압이 얼마냐면 이제 125kV. 충격 섬락 시험 1.2 곱하기 40 마이크로세크에 125kV를 인가했을 때 애자가 뭐가 됩니까? 견뎌야 된다 이겁니다. 즉, 여기에 있는 전압을 가했을 때 이 애자가 뭐 해야 된다? 견뎌줘야 된다. 이 정도는 견뎌줘야 된다라고 해서 건조 섬락 시험 전압, 주수 섬락 시험 전압, 유중 섬락 시험 전압, 충격 섬락 시험 전압을 여러분 뭐 한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더라. 암기를 하셔서 문제에 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애자련의 능률입니다. 능률. 자, 애자가 하나의 건조 섬락 시험 전압이 분명히 8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험 전압이 예를 들어 800kV가 나와야 되겠죠. 건조할 때. 만약에 이것이 건조 섬락 시험 전압이 80kV라면 이게 몇 개입니까? 10개라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800kV가
나오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더라. 예를 들어 600kV가 나오더라. 예를 들어. 자, 이것을 편의상 한 개의 건조 선막 시험 전압을 제가 V1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을 전체에 대한 애자련에 대한 선막 시험 전압을 VN이다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수를 제가 N개라고 하면 이때 애자련의 능률 2타는 자, 한 개의 건조 시험 전압에 N개를 곱하면 NV1 분의 이 전체의 선막 시험 전압은 VN이 됩니다. 자, 이것을 예제에 대해서 넣어보면 10개 곱하기 80 여기는 600 그죠? 이걸 100분율로 하게 되면 몇 프로 나옵니까? 7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애자련의 능률이라고 하는 것은 애자의 개수에다가 한 개의 한 개의 시험 전압 분의 전체 애자련의 시험 전압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애자련의 능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자가 10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10개가 있으면 자, 애자가 10개를 쓰면 전압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몇 개? 10개면 154kV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갔다. 여기 전선. 자, 그러면 이 윗부분은 당연히 뭐랑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철탑. 그죠? 철탑에 연결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아이디어라다면 여기에 전압은 154000 루트 3 대지전압하면 그죠? 볼트가 될 것이고 아이디라면 여기는 대지와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0 볼트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라면 똑같은 전압이 여기에 루트 3 15400 똑같은 전압이 여기에 인가가 돼야 됩니다. 그쵸? 아이디얼 하다면 즉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100V면 10V 끝에도 10V가 걸려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아이디얼 하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자, 10개의 애자 중에 번호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라고 하면 전압의 부담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당연히 전선이 가장 가까운 곳. 전압 부담이 최대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전압 부담이 최소인 점은 어디냐면 1, 2, 3, 4, 5, 6, 7, 8 얘가 가장 전압 부담이 최소가 된다 이거죠. 즉 어디냐면 하나, 둘, 셋. 즉 여기가 이제 3분의 2 지점. 전선으로부터 3분의 2 지점에 전압 부담이 어떻다? 최소로 되고 전선과 가장 가까운 데가 최대로 전압 부담을 받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전압 부담을 많이 받고 얘는 전압 부담을 좀 덜 받고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먼저 고장 나겠습니까? 얘가 제일 먼저 고장 납니다. 그럼 얘가 고장 나면 얘네들은 다 의미 없는 거죠. 얘가 고장 나면 얘네들은 다 뭐합니까? 폐기 처분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얘네들의 수명이 길게 되려면 얘네들 10개의 전압 부담이 어디에요? 동일하게 되면 수명이 연장이 되겠죠. 즉 얘네들의 전압 부담을 평형, 즉 얘네들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전압 부담을 평형하게, 즉 다 골고루 같게 하고 그 다음에 낙뢰가 얘를 때리면 고장나겠죠. 그죠? 낙뢰로부터 보호.
날내로부터 애자를 보호하겠다 이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을 소, 호, 환, 소, 호, 각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하면 얘를 아킹, 링, 이걸 영어로 하면 아킹, 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자의 전압 부담을 평형을 하고 낙내로부터 애자를 보호하는 게 소환, 소각 또는 아킹링, 아킹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은 애자를 뭐한다?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전압의 부담을 평형으로 만들어주고 낙내로부터 애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선은 지지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선을 보죠. 지선. 5번째. 지선. 자, 지선은 지지물이 쓰러지지 않게 사용하는 건데, 이 지선은 모든 곳에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탑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예로 철근 콘크리트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요 전봇대에서 선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 이것을 우리는 지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전주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요 지선을 뭐라고 하느냐? 보통지선. 보통 지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에 지선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가 물 또는 도로. 예를 들어 도로라고 하면 도로 중간에 지선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보조 지지물을 두고 여기에 지선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로. 예를 들어 이러한 도로를 건너서 이렇게 내린 이러한 지선을 수평지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주가 2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해지는 힘과 이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연결한 그런 것을 우리는 공동지선이다라고 하고요. 공동지선. 힘이 같으면. 근데 여기로 당기는 힘이 더 크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여기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때 사용하는 지선을 이제 가공지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는 위에 여기는 아래에 근가가 아니라 이제 완금이 설치되어 있을 때 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당기는 힘이 작을 때는 요 하나로도만 요 지지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당기는 힘이 세면 요 지선 하나로는 어렵기 때문에 한 개 더 해서 이렇게 지선을 2개로 연결한 것을 Y 지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지지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지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자, 이렇게 지선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보조 지지물을 설치를 해서 이러한 식으로 지선을 우리가 이제 얘는 궁지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선의 모양에 따른 용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게 보통 지선이고 수평 지선이고 뭐 가공 지선, Y 지선, 궁지선 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지선에 암기해야 될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선의 구비 조건입니다. 지선의 구비 조건에서 자,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 자, 지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선에 사람이 닿으면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게 동그랗게 이렇게 애자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요 애자를 지선 애자라고 하죠. 자, 이 지선 애자의 높이는 이렇게 쭉 얘가 이렇게 와서 딱 닿으면 여기가 2.5m 이상 돼야 됩니다. 지선 애자 또는 구형 애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주의 깊게 보신 분 있으면 여기 쇠봉이 돼 있죠, 쇠. 근데 이 쇠는 그냥 쇠가 아니라 도금 처리된 겁니다. 아연, 도금, 철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녹 발생, 부식하지 말라. 근데 요거의 높이는 최소 30cm 이상 되어야 됩니다. 자, 이때 요 지선의 구비 조건이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가 자, 이 지선은 조그만 요 소선이 여러 개가 이렇게 합쳐진 연선의 형태입니다. 지선은 뭐다? 얘는 무조건 연선입니다. 소선으로 이루어진 연선인데 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 세 가닥 이상 돼야 된다. 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이고 세 가닥 이상 꼬아서 만들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안전율은 2.5 이상이고 세 번째, 인장 강도 4.31kN 이상 돼야 됩니다. 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 세 가닥 이상으로 꼬아서 만들어야 되고,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되고, 인장 강도는 4.31kN 이상이 된 그런 소선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아연도금 철봉은 30cm 이상이 돼야 되고, 만약에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라면 제일 낮은 면, 여기가 도로라고 하면 제일 낮은 면이 5m 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법규에서 이제 나중에 배울 내용이 되겠지만,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소선의 지름 2.6mm 이상을 세 가닥 이상 꼬아서 만들어야 되고, 안전율은 2.5 이상이고, 인장하중은, 인장 강도는 4.31kN 이상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음 중, 지선의 구비 조건 중 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문제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안전율 2.5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가해지는 실제 힘이 1000kg이라고 하면, 요게 가해진 힘이
1000kg이라고 하면 여기에 사용되는 지선은 이거의 2.5배인 2500kg을 견딜 수 있는 지선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율이 2.5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가해지는 힘의 2.5배를 견딜 수 있는 지선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지선의 가닥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선의 가닥수. 자, 지선의 가닥수를 보시면, 자, 그림에서 지지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죠. 자, 이때 전선이 여기에 가해지는 힘이 예를 들어 T라고 하면 요 T를 우리는 수평장력이라고 합니다. 수평장력 T. 자, 각도를 자 여기에서 T만큼의 힘이 가해지면 반대로 이것이 쓰러지지 않으려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T만큼의 수평장력이 가해져야 됩니다. 자, 이것을 세타다라고 하고, 자, 여기로 가해지는 힘을 T0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는 분명히 T0분의 T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선에 가해지는 힘 T0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T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선 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T0다라고 하면, 실제 여기에서의 인장 강도는 요 T0를 뭐예요? 안전율을 곱한 게 되겠죠? 그죠? 안전율을 우리가 K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인장 강도는 코사인 세타의 T의 K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소선의 가닥수는 이것을 뭘로? 이 소선 한 가닥의 인장 강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소선수 N은 코사인 세타 T K를 자, 소선 하나의 인장 강도를 A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선 하나의 인장 강도를 A라고 하면 소선 수는 코사인 세타 A의 T 그죠? T K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때 만약에 이 값이 점 뭐다라고 되면 이 소선 수는 무조건 소수점 뭐야 됩니까? 절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올려라 이겁니다. 무조건 올려라 해서 이 문제에서 이 소선의 가닥수를 구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소수점은 무조건 절상입니다. 근데 이 값이 만약에 두 가닥이다라고 계산상 나왔다면 답은 몇 가닥이 됩니까? 무조건 세 가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선의 소선 최소 가닥수는 무조건 뭡니까? 세 가닥이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무조건 3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도라는 거 보죠. 영어로 하면 딥입니다. 딥. 자,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자, 이때 여기가 땅이라고 보고 전선이 이렇게 분명히 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선 지지점 간의 수평 거리가 이렇게 되겠죠. 지지점 간의 수평 길이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가장 많이 내려온 이 점의 거리를 우리는 D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2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2도가 크다라고 하면 전선이 많이 이렇게 뭡니까? 늘어진 게 되는 거죠. 그죠? 2도가 크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크다 보면 이것이 바람에 흔들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선과 붙을 수도 있고, 심하면 뭐예요? 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도가 크면 단락 및, 그죠? 전선에 꼬이게 된다. 그죠? 자, 반대로 2도가 작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선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너무 뭡니까? 팽팽하게 됩니다. 팽팽하게 되면 수평 장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세지게 되면 팽팽하니까. 자, 이게 심하게 되면 어떤 사고가 발생? 단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너무 팽팽하니까. 그래서 적정한 2도를 우리가 유지해 줘야 됐다 이겁니다. 자, 이때 이 2도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지지점과 이 지지점 간의 거리를 우리가 S라고 하고요. S라고 하고, 이 전선에 요 지지점에서 뭐가 발생해요? 힘이 발생하죠. 그죠? 요것을 T, 수평장력. 수평장력이다라고 하고, 이 전선에 뭐가 있겠습니까?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 무게는 단위가 kg per 메타입니다. 하중. 그래서 T 장력. 그리고 단위는 kg. S 경간.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이때 2도 공식 D는 8T분의 WS의 제곱 메타라는 값이 될 것이고요. 자, 실제 길이는 요 전선, 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D에서 요 실제 전선의 길이 L은 경간 플러스 3S분의 8D 제곱미터가 됩니다. L은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만큼의 실제 전선 길이가 될 것이고요. 자, 평균 높이는, 자, 요것이 D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H0다라고 하면, 이 전선의 평균 높이 H는 H0-3분의 2 D가 됩니다. 즉, D 값이 크면 평균 높이도 낮아지는 거고, D 값이 작으면 평균 높이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점에서의 장력 T0는 수평장력 T 플러스 W D가 됩니다. 킬로그램. 지지점에서의 수평장력은 T 플러스 W D 킬로그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하중을 한번 보도록. 이거는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죠. 공식이 우리가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공식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것이 2도 구하는 공식이 제일 많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선 자체 하중, 전선이 갖고 있는 자체 하중. 자, 두 번째 빙설 하중. 그렇죠? 빙설 하중. 눈 쌓이면 눈의 무게를 쳐줘야 되겠죠. 세 번째 풍압 하중. 바람이 불면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힘이 가해지게 된다 이겁니다. 약자로 쓰면 이건 W0라고 보고요. 빙설하중은 WI라고 보고 풍압하중은 WW라고 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풍압하중이 지짐을 강도 설계 시 고려한다 이거죠. 즉 지지물의 강도 설계 시 가장 중요한
하중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람에 의한 풍압하중. 측면으로들은 수직 아래 방향으로 하는 하중보다 옆에서 때리는 그 풍압하중이 더 고려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자, 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전선 자체의 무게는 이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것이고요. 자, 눈이 이렇게 쌓이면 이 눈에 의한 하중도 지구 아래 방향인, 중력 방향인 이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할 것이고, 바람이 불면 어디로? 옆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체 하중은 요거와 요거를 뭡니까? 더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 하중 W라고 하는 것은 루트 아래 방향인 W0 플러스 WI의 제곱 플러스 옆에인 W 그 윈드니까 W죠, 그죠? W의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 하중은 풍압하중, 빙설하중, 전선 자체 하중.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겠습니까? 지지물, 강도, 설계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풍압하중이고 전체 하중은 이러한 공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과 관련된 이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